자, 이번 시간에는 기계학습, 머신러닝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머신러닝, 기계학습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조금 리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계학습이 어떤 인공지능에 관한 내용인가를 좀 알고 시작해야 되니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공지능의 세 가지 분류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즉, 발전 단계별로 봤을 때 제일 처음에 weak AI와 그 다음 단계 strong AI, 그 다음이 슈퍼 AI 해서 약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 그리고 초인공지능. 그 중에 현재 상태가 바로 약한 인공지능이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인간과 똑같은 단계인 강한 인공지능, 그리고 초인공지능, 슈퍼 인공지능 단계로 발전해 나갈 건데, 현재는 weak AI입니다. 약한 인공지능입니다. 그리고 약한 인공지능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학습을 통해서 지능을 구현하는 건데, 그때 사용하는 기술이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입니다. 그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신러닝 하면은 사실은 머신러닝 때문에 요즘에 AI가 굉장히 많은 그런 활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발전을 하고 있는데, 바로 머신러닝이 우리가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인공지능, 특히 협의의 인공지능의 발전을 이끈 핵심적인 기술이 바로 머신러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계학습이라고 보통 우리가 번역하죠. 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관찰, 데이터, 그리고 예제를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나 그리고 방법들의 모음을 전체를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부릅니다. 즉, 기계학습이라고 부르죠. 컴퓨터가 학습을 하는 겁니다. 특히 그 장점은 이겁니다.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에서 필요한 작업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게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학습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래에 있는 두 개의 도표가 전형적인 우리가 트래디셔널한 프로그래밍에 대한 흐름과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머신러닝에 대한 흐름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은 컴퓨터에다가 데이터와 룰을 줍니다. 즉, 주는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어서 그 결과값을 해야 될지 룰을 다 제공해주고, 그 결과를 아웃풋, 출력하는 게 전통적인 프로그램 코딩 방식이었는데, 머신러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데이터와 아웃풋을 줍니다. 어떠한 데이터에서 어떠한 아웃풋이 나올지에 대한 말하자면 하나의 쌍으로 그 자료를 주면 컴퓨터가 그와 같은 쌍이 나올 수 있는 룰, 규칙을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방법론이 조금 막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차근차근 배워가 보면은 우리가 왜 그게 가능한지를 또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타입이 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어떤 머신러닝 타입이 있냐면은, 머신러닝 안에는 크게 세 가지 분류의 그러한 타입이 있습니다.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부르는 지도학습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unsupervised learning이라 그래서 비지도학습, 그리고 reinforcement learning이라 그래서 강화학습. 그러니까 기계가 학습을 하는 방법론이 있는데, 그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그 각각에 대한 설명을 하겠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우선 지도학습, supervised learning부터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 전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에 대한 정의를 조금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지도학습, supervised learning. 보통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불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도학습을 감독학습이라고도 부르고요. 교사학습이라고도 부릅니다. 영어로는 supervised learning 똑같은 용어인데, supervised를 어떻게 번역하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클래스에서는 이제 지도학습이라고 이제 호칭을 하겠습니다. 이 지도학습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결과를 예측하는 것을 지도학습 방법이라고 합니다. 좀 막연해 보이죠? 사실 지도학습에서의 그 학습 모델은 과거 데이터의 입력과 출력과의 상관관계를 찾는 그러한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을 예측할 경우에
주택 가격이 어땠는지, 얼마나 크기의 집이 얼마나 그 가격을 받았는지 과거의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새로운 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즉 어떤 그 주택의 넓이가 주어졌을 때 그걸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이미지 안에서 어떠한 대상들이 있는지 오브젝트를 찾는 것, 그리고 문서를 번역하는 것 등등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학습하는 그런 거를 지도학습이라고 그러고요. 앞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도학습이라 그러면은 이와 같은 그래프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프에 어떤 데이터가 어떠한 패턴을 따라서 그 데이터가 주어질 때 새로운 그 X축의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거는 Y축상에 어떠한 데이터 값을 갖겠구나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걸 학습하는 거를 지도학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비지도학습은 뭘 나타내느냐? unsupervised learning을 우리가 이렇게 번역한 건데요. 무감독 학습 또는 그 비지도 학습, 비교사 학습 또 이렇게도 불린다고 얘기를 했죠. 이거는 데이터를 설명하는 그러한 그 학습 방법입니다. 이 모델은요, 데이터 자체의 속성에 따라서 통계 분석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데이터 안에 패턴을 찾는 겁니다. 그 데이터들이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를 우리가 찾아낸다고 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판매 데이터와 또는 문서 분류에서 새로운 고객 분류를 찾는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에 해당됩니다. 즉 판매 실적을 가지고 실적을 가지고 그 고객들의 어떤 성향을 분석한다고 예를 들면은 당연히 그 고객들의 성향이 어떠한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어떠한 데이터를 사는지, 예를 들어서 무슨 옷을 많이 사는 고객,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을 많이 사는 고객, 이런 식으로 어떤 공통적인 특성을 찾아내서 그것을 같은 어떤 카테고리로 이렇게 묶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함으로써 학습을 하는 것을 비지도 학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지금 그 앞에 그림의 그 그래프에서 좀 살펴보면 데이터 드리븐 아이덴티티 클러스터라고 되어 있죠. 즉 사람들의 어떤 성향을 우리가 그 분석을 해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은 그룹이라고 무리짓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보통 비지도 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 그 카테고리가 강화 학습이라고 그러죠.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부르는데 이 reinforcement learning 같은 경우에는 시행착오를 통해 자체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좀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모델을 제공합니다. 즉 스스로 변해가는 거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델은 전략을 개선하고 게임을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점점 좋아집니다. 여러분들이 게임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즉 이 알고리즘은 사람이 게임을 하면 할수록 점점 높은 점수가 나오죠. 왜냐하면 그 무엇을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스스로 학습해 나가는 건데 그러한 학습 방법을 우리가 알고리즘으로 구해내는 거를 강화 학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거래나 재고 관리 등등이 그와 같은 응용 분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즉 과거의 주식 거래 경험을 통해서 요럴 때 사는 게 좋았는지, 우리가 파는 게 좋았는지 과거의 그러한 그 정보를 우리가 그 시행착오를 우리가 그 학습을 해가지고 그것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화된 학습,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착오를 거쳐서 점점 나은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우리가 강화 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가 지도학습 부분부터 한번 차근차근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지도학습. 이 지도학습은 슈퍼바이즈드 러닝인데 크게 봐서 지도학습은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금 계속 분류가 자꾸 많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크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기계학습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계학습의 세 가지 종류 중에 하나, 첫 번째 지도학습이라고 부르는 학습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도학습에서조차도 우리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즉 분류라고 보통 번역하는데요. 분류하는 것. 또 하나는 영어로 regression인데 이거를 우리나라 말은 회귀라고 번역을 합니다. 회귀. 그래서 즉 데이터의 fitting, 그러니까 적합시키는 거를 그 regression이라고 하고요.
그 데이터를 분리하는 거를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래 이 그림이 그래프가 그 두 가지의 경우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지금 보면은 동그라미 자료가 있고요. 데이터가 있고 2차원 평면상에 사각형 데이터가 있죠. 지금 이거는 뭐냐면 두 개의 부류의 어떤 그룹이 있는데 지금 피처 A와 수평축과 피처 B, 즉 그 수직축이 있는데 뭐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평축이 몸무게, 그리고 수평축을 키, 그리고 수직축을 몸무게 해볼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키와 몸무게를 둘로 나눴는데 재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놓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놓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남자를 동그라미라고 그러고 여자를 이렇게 네모라고 한번 해볼까요? 즉 남성들은 보통 이렇게 키도 크고 몸도 크고 무겁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성들은 키가 좀 작고 몸무게가 덜 나간다고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요 두 개를 구분할 수 있겠죠. 이 데이터에 근거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은 여자겠구나 또는 이 사람은 남자겠구나 주어진 이미 알고 있는 그 자료를 가지고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학습 방법을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라고 얘기하고요.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보면 이 데이터가 한 가지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데이터죠. 다. 즉 예를 들어서 수평축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그러고 이 수직축을 성적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적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너무 많이 하면 피곤해서 오히려 시험을 못 볼 수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그 공부 시간에 따른 성적의 분포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 이것을 보건대 우리가 여기 검은색 선으로 패턴을 함수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그러면 얼마 공부하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겠구나 예측이 가능하죠. 이런 거를 리그레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도학습, Supervised Learning인데요. 이 지도학습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분류, 그죠? Classification, 또 하나는 회귀, 그죠? 자, 그럼 분류 문제를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미 앞에서 그림으로 설명된 것처럼 Classification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진 관측치, 입력에 대한 범주형 반응값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이다. 즉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든지 간에 그것을 입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 관측치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즉 남성인지 여성인지 A그룹인지 B그룹인지 등등 어떤 카테고리로 예측해주는, 그래서 결과값은 불연속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학적으로는 보통 이걸 디스크리트 밸류라 그래서 1인지 2인지 3인지 즉 정수값으로 또는 정수값처럼 이렇게 떨어진 값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거를 이산적인 불연속적인 값을 예측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결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은요, 응답값을 개별 클래스로 분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들어오는 그 값들을 가지고서 어느 카테고리든지 간에 우리가 분할할 수 있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필기 숫자나 숫자, 우선 숫자부터 생각해 볼까요? 손으로 쓴 숫자가 0인지 1인지 2인지 9인지, 그죠? 0부터 9까지 어떤 숫자에 해당되는지 그 중에 10가지 중에 한 가지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한 분류를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많이 쓰이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법인데요. 그 편지 봉투에 쓰여져 있는 주소를 사람이 쓰는 글씨니까요. 그거를 자동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응용에 많이 활용되는 이런 알고리즘이 지도 학습에 기초한 분류 알고리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회귀라 그랬죠. Supervised Learning, 지도 학습인데 지도 학습의 두 가지 중에 하나 분류가 아닌 회귀라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 회귀는 그 관측치 입력에 대한 결과값, 즉 들어오는 입력은 똑같습니다. 관측치가 들어와야 되고 입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것의 결과를 수치적인 그 연속값, 즉 continuous value, 실수값이죠. 분류는 정수값이라 그러면 회귀는 그 실수값으로 우리가 그 예측값을 저희 출력해 줘야 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속적인 연속적인 가치값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고요. 전형적인 예는 위치, 크기, 연령 등에 기반한 주택 가격. 그러니까 집이 크기가 얼마나 할 때 얼마의 가격인지, 또 위치에 따라 또 다르겠죠. 그런데 그 가격값이 디스크리트한 숫자일 수는 없죠. 그죠? 굉장히 다양한 값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예측을 우리가
회귀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앞에서 설명한 그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즉 지금 보다시피 슈퍼바이즈드 지도 학습입니다. 왼쪽은 분류, 오른쪽은 회귀라고 부르는 알고리즘입니다. 지도 학습에서는 이러한 분류 또는 회귀인데 둘 다 데이터에 근거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지도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데이터에 근거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디스크리트한 이산적인 또는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값을 주면은 그거는 분류. 그리고 데이터의 과거에 근거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값을 예측할 때 실수값으로 연속적인 값으로 결과값을 주면 줄 수 있는 알고리즘이면 그건 리그레션, 회귀 알고리즘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비지도 학습, 즉 unsupervised learning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unsupervised learning도 또한 지도 학습과 마찬가지로 또 그 안에 두 가지의 그 알고리즘이 보통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하나는 클러스터링, 우리나라 말로는 군집화라는 말로 번역하고요. 또 하나는 아노말리 디텍션, 즉 그 이상 예측, 이상 그 감지 이런 식으로 번역이 가능한 건데 지금 그 unsupervised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데이터에 대한 값이 없이 그냥 데이터만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 왼쪽에 보면은 데이터들이 그 별표 데이터, 동그라미 데이터, 네모 데이터, 그리고 육각형 데이터에 그 점들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주어질 때 이 데이터들이 그냥 그 똑같은 그러한 레이블 가지고서 어떠한 분류 없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들이 모여 있는 걸 보니까 얘네들은 하나의 그룹이고 얘네들 하나의 그룹, 얘네들도 각각 서로 다른 그룹에 속하겠구나 라고 우리가 예측할 때 우리가 그러한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라면 그거를 클러스터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가 그 수평축이 SNS 평균 사용 시간, 그러니까 하루의 사용 시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요 위에 보면은 그러니까 수직축은 그 연령이라고 하면은 그 연령대별 그리고 그 SNS 사용 시간에 따라서 그룹을 지면은 요런 그룹이 있겠구나라고 그 SNS 사용자 그룹의 어떤 특성을 그룹질 때 이런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노말리 디텍션, 이상 감지 그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이 데이터가 다 똑같은 데이터인데 여기는 비슷한 위치에 있고요. 하나만 동떨어져 있죠. 그러면 얘는 뭔가 이상한 겁니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즉 그러한 그 데이터를 우리가 찾아낼 때 쓰는 것을 아노말리 디텍션이라고 그러고요. 이것이 원래 처음부터 이상한 데이터는 아니죠. 그냥 피처 A와 피처 B, 즉 이 데이터가 말하자면은 그 지역별 또 그리고 그 사용 크레디트 카드 사용 액수라고 한번 보면은 어떤 시기별이라 그럴까요? 시기별 크레디트 카드 사용법을 보면은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한 그 액수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많이 쓴다 그러면 이거는 그 소위 도용 그 크레디트 카드 넘버가 도용돼서 노출돼서 그것을 누군가가 불법으로 사용하는 게 아닐까라고 의심할 수 있겠죠. 그런 걸 활용할 때 우리가 감지할 때 쓰는 알고리즘을 아노말리 디텍션, 이것 다 두 가지가 다 클러스터링이나 아노말리 디텍션이나 다 비지도 학습 그러한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을 한번 말로 다시 한번 또 설명해서 우리가 그 이해를 해볼까요? 비지도 학습 방법은 충분한 라벨링된 훈련 데이터가 얻기가 어렵거나, 그러니까 왜 이러한 방법을 쓰는지 얘기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얻기 어렵거나 레이블링된 또는 레이블링하는 것 자체가 너무 비싼 경우, 어떤 데이터가 어떤 카테고리에 속한지를 설명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 경우,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그런 방법인데요. 비지도 학습의 경우 레이블이 지정된 학습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즉 그 레이블 없이 그냥 데이터만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알고리즘이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분류 또는 분리를 찾아내가는 건데, 하나는 클러스터링이라고 부르고요. 한 방법은 또 하나는 이상 감지라고 부르죠. 자, 클러스터링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유사한 데이터 포인트의 클러스터를 만들려는 알고리즘이 바로 소위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입니다. 비지도 학습 방법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이 수백만 대의 자동차 정면을 우리가 찍은 사진을 분류한다고 봅시다. 당연히 그 만든 회사마다 그 정면의 모양이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일일이 우리가 그 레이블링 하는 것보다는 그 특정한 회사에서 만든 자동차의 전면을 뭐 그게 로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그것들이 다 다르게 보이니까 그것을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그거를 클러스터링 또 군집화 알고리즘을 쓰면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활용하면 되고요. 이상 감지는 그 주로 그 불법적인 말하자면은 그 카드 사용 같은 금전 거래를 식별할 때 또는 그 네트워크를 타고서 전달되는 많은 신호 중에 어떤 그 해킹 신호를 우리가 골라낼 때, 감지할 때 쓰는 알고리즘인데요. 주어진 데이터 세트 내에서 이상한 것, 그리고 그 이상한 값이나 이상한 그러한 밸류 값을 찾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은행 거래에서 사기 행위를 식별할 때 많이 쓰입니다. 유럽과 미국을 여행하는 동안에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 여행 중에는 조금씩 쓰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나이지리아 여행객이 그 미화 $10,000를 썼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이상한 거래구나라고 감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그래픽한 그런 설명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비지도 학습에는 두 가지 그런 알고리즘이 존재합니다. 클러스터링 알고리즘과 그리고 그 이상 감지 알고리즘인데요. 두 알고리즘 다 비지도 학습인 관계로 데이터만 주어지고 그 데이터가 의미하는 또 데이터가 속해 있는 그룹 또는 데이터의 이상 여부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 데이터의 성질을 분석해서 어떠한 그룹에 속할지를 우리가 분류해내는 것을 클러스터링이라고 그러고요. 그 중에서 이상한 것을 골라내는 것을 이상 감지 알고리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 카테고리인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볼까요? reinforcement learning은 그 그래픽하게 도표로 설명하면 이와 같습니다. 즉 1, 2, 3, 4라고 이런 순서에 의해서 어떤 그 알고리즘, 여기서는 보통 에이전트라고 부르는데요. 그 에이전트가 점점 학습을 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차근차근 한번 이 그림을 좀 설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번 단계는 에이전트가 주어진 환경 내에서 특정한 상황, 알거나 알 수 없는데 직면합니다. 그게 뭔지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 학습기라고 생각하고 그 학습기 입장에서 게임을 우리가 그 배워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게임을 하는데 어떤 시츄에이션이 주어지는데 전혀 보지도 못한 시츄에이션이죠. 당연히. 그런 것을 직면했을 때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을 기반으로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캐릭터를 옮길지 우리가 왼쪽으로 옮길지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처음 보는 상황이면 알 수 없으면 그냥 임의로 아무런 그러한 행동을 취해도 상관이 없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캐릭터가 죽거나 또는 말하자면 점수를 잃거나 또는 점수를 얻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죠. 즉 조치의 결과에 새로운 상태 또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즉 보통 이런 거를 리워드라고 그러니까 상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전체 목표에 맞게 유리하게 에이전트에 보상을 주는 겁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게임을 할 때 높은 점수를 얻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점수가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에이전트가 판단을 해야죠. 중요한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에이전트는 프로세스를 계속 진행합니다. 근데 이것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여러 번 하면 할수록 점점 나아지죠. 즉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떠한 시츄에이션에서 어떻게 그 좋아졌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 에이전트는 그 게임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과정을 학습 알고리즘으로 구현해낸 게 reinforcement learning, 즉 강화 학습이라고 부르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그 내용을 또 우리가 한번 그 말로 설명된 내용을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 학습은 유리한 행동에 대해 주어지는 긍정적인 보상, 그죠? 값이죠. 무슨 이게 어떤 점수거나 아니면 상품이거나 될 수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최적의 행동이 시행될 수 있다는 가정에서 근거합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을 위한 기본 설정은요,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에이전트로 구성됩니다. 즉 역시 또 게임하는 여러분을 상상하세요. 게임 그 디스플레이 되는 그 컴퓨터 스크린에 디스플레이 되는 그러한 말하자면 그 상황에 그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가지고서 그 대상체를 오른쪽, 왼쪽, 앞뒤, 뭐 멈춤 또는 뭐 다양한 그 말하자면은 그 아이템 활용 등등 키보드를 활용을 하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에이전트는 주어진 상황에서 상호작용으로 받은 어떤 긍정적인, 어떨 때는 또 부정적인 피드백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걸 기반으로 특정 행동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그 유리한 행동이 자꾸 강화되도록 우리가 알고리즘을 만든 게 강화학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많은 반복 내에서 에이전트가 훈련되고 전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의 성능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각 액션에 대한 에이전트는 이미 성공한 것으로 확인된 액션에 비해 잠재적으로 더 높은 보상, 실패할 위험이 높을 때라도 그 검색하기 위해서 자신의 환경 또는 탐사를 그 진행할 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좋은 예가 알파고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알파고는 그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바둑판에 놓여진 돌들의 그런 그 상황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강화학습으로 점점 훈련하는 거고요. 그리고 게임을 우리가 자동화하는 그러한 알고리즘도 역시 강화학습의 아주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또 그래픽한 설명을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즉 에이전트라는 게 있어서 에이전트는 시츄에이션, 상황을 직면해야 되고 그 직면한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그 액션을 우리가 취하게 되는데, 그 액션은 이미 알고 있는 액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 지식을 기반으로 또는 잘 모를 때는 당연히 임의의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액션에 따라서 리워드나 아니면 또는 새로운 상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리워드나 새로운 상태가 우리의 목적을 최대화시키는 쪽으로 에이전트가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이 reinforcement learning, 강화 학습이라고 보통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앞부분에 다시 한번 잠깐만 돌아갔다가 볼까요? 즉 기계학습, 머신러닝 안에 세 가지 학습 방식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Supervised Learning, Unsupervised Learning, Reinforcement Learning,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각각이 그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응용 분야와 그 적용하는 방법론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그 머신러닝이 우리가 인공지능 전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인공지능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내용과 앞으로 배울 구체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어디 카테고리에 속하는지를 좀 한번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합시다. 사실은 인공지능이라는 학문 자체가 1950년대에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때는 어떤 개념적인 내용이 주로 많았고요. 그리고 가능성과 방법론이 다양하게 시도되다가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구현 방법이 개발되기 시작한 것이 1980년대, 즉 죄송합니다. 머신러닝이라는 이러한 그 방법론이 찾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80년대 이후에 한 30년간 우리가 다양한 머신러닝 방법이 찾아졌는데, 사실은 그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 퍼포먼스가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모든 곳에서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본적인 또 이해도는 많이 높아졌죠. 그렇지만 2010년도, 불과 한 10년도 전에 그 새로운 또 그 기존에 알고 있던 알고리즘입니다만 그것을 훨씬 더 개선하는 방법론이 개발됐는데, 그게 소위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입니다. 즉 머신러닝의 알고리즘 중에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그 퍼포먼스가 좋고 활용할 수 있는 그 응용 분야가 넓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 알고리즘,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이 우리가 많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고 이해하시면 그게 똑바른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러한 딥러닝 알고리즘이 개발된 것만으로 과연 이렇게 인공지능이 그 활용도가 높아졌을까? 사실은 아닙니다. 지금 우연하게도
현재 지금 인공지능이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활용되고 있는 그 이유는 딱 세 가지의 어떤 상황이 맞아서 그런 건데요. 우선 그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이 개발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알고리즘을 활용하려면 이것이 제대로 동작하려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다행스럽게도 요즘에 빅데이터 시대라 그러죠. SNS의 발전과 더불어서 많은 데이터들이 수집되는데 그 많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면 이 딥러닝 알고리즘이 구현되고 또는 활용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하지만 또 하나 그와 같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딥러닝 알고리즘을 우리가 훈련시키려면 굉장히 컴퓨팅 파워가 또 좋아야 되죠. 그런데 그 다행스럽게도 GPU라는 그런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의 약자인데 우리가 보통 컴퓨터에 들어있는 그 CPU 유닛이 있고요. 그리고 그 그래픽한 부분만 따로 다루는 어떤 전문적인 프로세서가 보통 장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GPU입니다. 그 GPU를 쓰면은 우리가 그 개발한 그런 딥러닝 알고리즘의 핵심적인 그 신경망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신경망 알고리즘을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의 말하자면 발전이 지금 현재 시대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번 이 섹션에서 배운 전체적인 인공지능의 정의와 그리고 인공지능에서 우리가 말하는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요. 여러 가지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많은 기술들을 한꺼번에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전체 사각형, 전체 큰 사각형이 커그니티브 시스템, 인식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제일 바깥쪽에 있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 슈퍼 인텔리전스, 초지능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초지능 안에 우리가 제너럴 AI, 즉 그 범용 인공지능이 포함되고요. 그 안에 아래 단계가 바로 narrow artificial intelligence, 우리가 얘기하는 협의의 인공지능. 지금 인공지능 정의 측면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바로 narrow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러한 협의의 그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그 분야의 안에서 실질적으로 그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알고리즘적인 그러한 방법론을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계학습이라고 부르는 거죠.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은 이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조차도 그 안에 다양한 어떤 카테고리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기계를 학습. 사실 기계라는 것은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학습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학습시키는 방법이 지도 학습이 있고요. supervised learning이 있고 unsupervised learning이 있고 reinforced learning이 있습니다. 물론 뭐 때때로 semi supervised라고 부르는 이런 그 분류를 두기도 하는데 그렇게 큰 그 의미는 없고요. 즉 지도 학습은 어떻게 해요? 학습시킬 데이터와 그것의 레이블이 다 있는 거고요. unsupervised는 그냥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reinforcement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 자체가 조금 다른 그러한 그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그 상자 안에 굉장히 다양한 조그만 상자들이 있죠. 즉, 이 조그만 상자들은 구체적인 기술을 얘기합니다. 즉, supervised learning이 그 수행되는 그러한 또는 그것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 방법론, 구체적인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SVM, 뭐 디시전 트리, 뭐 랜덤 포레스트, 나이브 베이즈, 뭐 리니어 리그레션 등등등. 언슈퍼바이즈도 마찬가지고요. 그 레인포스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사실 요즘에 말하는 인공지능의 그 급격한 발전을 이룬 그리고 많이 활용되는 그러한 인공지능 기술들은 이 모든 거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지금 제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그 아웃라인을 그은 요 내용들입니다. 요 내용들은 소위 그 뉴럴 네트워크에 기초한 방법, 다시 말해서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방법으로 구현한 그런 구체적인 알고리즘들입니다.
그것들 또한 지금 보다시피 일부는 슈퍼바이즈드 지도학습 러닝에 해당되고요. 일부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일부는 레인포스먼트 러닝에 해당되죠. 그리고 제가 또 빨강색으로 또 강조해 놓은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가장 요즘에 많이 활용되고 그 난이도상 우리가 이 과정에서 조금 설명을 하고 실습을 해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요 한 4가지 정도에 국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뉴럴 네트워크에 기초한 딥러닝 방법 중에 하나지만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해당되는 CNN 방법 또는 MLP 방법, RNN 방법이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슈퍼바이즈드라기보다는 세마이 슈퍼바이즈드라고 좀 부를 수 있는 GAN이라는 이런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 각각의 알고리즘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그리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실습을 해보는 게 이 클래스의 목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